잠깐, 내가 언제 니네 편이래? 이미 1부에서 제 입장은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영화 외적인 이야기를 보러 오신 분들은 1부로 가시고, 오늘은 1부 영상에 간단한 응답만 하고 바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쓰고 보니 사장님이 미친 분량이네요. 영화 이야기 바로 보실 분들은 화면에 뜬 시간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간 보이죠? 투머치 토크니까 후딱 넘어가세요.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영화를 리뷰하길 굳이 꺼려하진 않을 겁니다. 최소한 뭐가 문제고 현 상황이 어떤지는 알아야지. 문화 콘텐츠만 즐길 거니까 정치 얘긴 전혀 하면 안 된다며 터부시하는 건 우미나 정책을 스스로 뒤집어 쓰는 격이라 생각하니까요. 멋있는 척 할 땐 좋았지? 인터스텔라를 보고도 배운 게 없었네. 시작합시다. 일단 기대보다 걱정이 더 앞섰던 영상이었는데 1부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채널 조회수 대비 최고의 좋아요 영상인데 그게 자연스러운 제 스타일이 가장 많이 묻어난 영상이었다는 점에서 더 감사했습니다. 세밀한 가이드 없이도 편집자분들이 너무나 잘 시각화해 주셨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입장상 많이 절제하고 있지만 사실 전 착한 사람보단 독설가에 가깝습니다. 그런 특성을 죽이느라 요즘 대본 중 가장 큰 고민이 방송 가능한 웃음일 정도로 노력 대비 결과물이 불만족스러웠던 와중에 이번엔 제 색깔을 적절한 선에서 잘 녹인 것 같네요. 자, 자화자찬은 여기까지 하고 김지영 1부의 경우 가장 많은 반응은 잘 만들긴 했다만 소기의 경일기일 것이다. 이 부분은 확실히 하고 가죠. 제가 대화를 시도하는 건 극단에 있는 찐들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낙천적이기엔 간접적으로 세상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직접적으로도 못 볼 꼴을 많이 봤습니다. 그보단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이쪽을 고르겠다 라는 생각으로 동조하는 회색지대 분들께 띄우는 영상이고 앞으로도 늘 이런 스탠스일 겁니다. 82년생 김지영을 보러 가자고 한다면 메가를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감명 깊었다고 하면 메가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여성이 피해를 입는 건 사실이라고 말하면 메가를까요? 제가 생각하는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은 성체훼손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천주교에 대한 신앙심은 없지만 저런 조금 진화가 모자른데 착하지도 않은 친구구나 하고 자연도태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 대화할 수 있는 분들과는 이런 문제일수록 확실히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입을 틀어막으려 든다면 잘못된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지 바로잡을 기회를 잃고 사회 분위기상 겉으론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론 그게 맞지 않냐는 무의식적인 반발심이 자리잡는 샤이층도 생길 겁니다. 남녀가 소개팅을 하며 남자는 여자가 메가릴지 여자는 남자가 잠재적 가해자는 아닌지 서로가 눈치 싸움을 하는 사회만은 피해야죠. 우리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지 신체적, 물리적 약자인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여성을 약자라고 말하는 상황은 후자를 의미합니다. 지금 시대에서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고 말하기엔 사회 구조가 많이 개편되었고 무엇보다 그 수가 너무 많습니다. 김지영이 작두를 타며 윗세대의 감성을 끌어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진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성소수자, 노약자들과 이들이 다른 건 다수고 응집력을 지녔다는 것뿐이에요. 일베와 메갈이 차별화되는 게 이 포인트입니다. 일베는 철저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남자들 가운데 당당히 내가 일베를 한다고 밝혀도 되는 문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굳이 일밍아웃까지 안 가도 지역 비하나 광주 폭동을 입에 담는 순간 그룹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되며 그때부터 나올 말은 진짜 재미로 눈팅만 했고 지금은 근처도 안 가. 이제 숫자도 막 2부터 센다니까? 이런 구차한 변명뿐입니다. 그런데 메갈은 노선을 정말 영리하게 탔습니다. 페미니즘을 한다고 메갈이라면 그래 내가 메갈이다. 이런 이야기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죠. 폐악질이 끝도 없이 늘어나고 또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가해지다 보니 이제는 메갈 워마들을 자칭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지만 여전히 페미니스트를 자칭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문제는 최소한 한국에선 페미니스트와 메갈 워마들을 구분해서 생각할 만큼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존 스튜어트 밀과 해리엇 테일러 밀이 주장한 리버럴 페미니즘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을 수용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기회의 평등을 구축하자는 사상. 이런 페미니즘이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주류인 레디컬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란 이름이 붙은 것이 낯뜨거울 정도의 응석에 불과합니다. 전체주의적 성격을 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나치 시절의 독일과 파시즘 시절의 이탈리아에 골수 정신병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괴벨수로 대표되는 이들이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작은 사실을 크게 부풀려 겁을 줘가며 선동한 끝에 많은 사람이 속거나 당장의 이득을 위해 침묵했을 뿐이죠. 작정하고 덤벼드는 쪽에 대응하는 법은 작정하고 정신 차리는 것뿐입니다. 전 마을버스를 타면 절반은 교통약자석이며 대통령 탄핵을 평화적인 촛불 시위로 이뤄낸 이 나라의 따뜻함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쿵쾅쿵쾅만 외치는 사이 여성가족부에선 경단녀 모니터링 팀을 꾸렸으며 법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국가든 여론이든 거대한 힘 앞에 늘 약자일 수밖에 없는 개인을 보호할 마지막 권리조차 짓밟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HTTPS 차단으로 시작된 검열은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을 검열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발전했습니다. 착실하게 이 나라는 바뀌어가고 있어요. 무시는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고 지금은 무시와 조롱이 아니라 이 피해를 최소화할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이건 얼라데 호드 같은 가상의 진영 노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며 앞으론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이 싸움의 끝에는 승리의 쾌감이 아니라 이 싸움에서 생겨난 피해를 복구하는 수복 작업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많은 사람이 문제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문제의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최소한 어떤 이야기인지는 경청해봅시다. 대신 어디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함께 고민할 문제인지 어디부터는 개인의 욕심으로 때를 쓰는 응석에 불과한지는 확실히 구분지어야 합니다. 작정하고 때를 쓰는 사람을 대화로 설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은 누가 맞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과연 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들에겐 시카고 컵스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시카고 컵스는 무려 108년간 우승하지 못한 야구팀입니다. 염소를 데려왔다는 이유로 구장에서 쫓겨난 팬이 내린 염소의 저주는 무려 71년이나 지속하였고 얼마나 이 기간이 길었는지 시카고 컵스의 우승은 게임으로나 볼 수 있다. 는 광고가 제작되어 밈이 될 정도였죠. 이들은 결국 2016년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거머쥐게 되는데 (108년은) 다른 야구팀들 그리고 시카고 컵스의 팬들조차 시카고 컵스는 우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무의식에 자리잡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필드에서 뛰고 있는 컵스의 선수들과 감독까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들이 우승할 수 있었을까요? 진지하게 치려고 마음먹어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조진웅 배우를 보세요. 쳤다 하면 홈런을 날릴 만한 거포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지만 롯데 팬이라 그런지 작품의 선구안이 엉망이라 타석에 서기만 많이 서지 죄다 삼진이잖아요. 제 역할은 아무리 잘 쳐줘봐야 1번 타자입니다. 빈틈을 찾아 적당히 안타는 쳐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1루에 도착한들 2번, 3번, 4번 타자가 이어주지 못하면 1번 타자의 진루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회의 변화는 저 하나가 이빠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최소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는 팀을 믿어야죠. 저는 제가 폭력배, 사이다 제조기 같은 필요 악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여러분과 함께 시답잖은 농담이나 주고받을 날을 그날을 위해 먼저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해지길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영화 리뷰하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참... 앞으로는 이런 이슈 있으면 기획 영상으로만 다루고 리뷰에서는 카드 하나 띄우고 퉁치겠습니다. 정치권 출마할 것도 아닌데 반짝 인기일 코인도 관심 없고 작품에 뿌리를 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 개개인의 감상을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제가 영화를 어떻게 보았건 여러분의 감상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이것은 정해진 답을 논하는 오답노트가 아니라 많고 많은 감상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영화는 대현이 지연을 위해 정신과 상담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팔자다, 상팔자야. 나도 남편이 벌어다준 돈으로 커피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싶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즐비하니 분명히 한 가지는 말하고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존재 자체로 유해했던 방사능 폐기물, 소설 82년생 김지영에 비하면 훨씬 남염이 줄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차원적인 공격성은 유지하되 늘 적당한 안전장치를 부여해놨어요. 예를 들어 방금 장면은 남자의 여혐보단 회사원이 전업주부를 얕잡아보는 것에 더 가까운데 바로 뒤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도 요즘 회사 다니기 힘든데 시집이나 갈까? 하지만 이건 10분짜리 단편이 아니죠. 118분짜리 영화에서 사건마다 특정한 방향으로 무게가 실려 있는데 그 조금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어떤 큰 그림이 되는지가 영화의 메시지죠. 아이를 씻기기 위해 칼퇴근한 대현과 밥은 밥통이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데 왜 아프냐는 의사의 핀잔에 마음이 상했다는 김지영. 이미 정신과 상담을 요청한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대현이 지영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명절에 우리 여행 갈래? 우리 집도 니네 집도 가지 말고 아님 집에서 좀 쉬던가. 이건 좋은 장면입니다. 일은 기계가 하는데 전업주부가 아플 이유가 뭐냐? 쓸데없는 편견입니다. 아픈데 이유가 왜 필요하냐고 편을 들어주는 것도 그런 그녀를 위해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을 적절한 핑계인 여행을 제안하는 훈훈한 장면이죠. 하지만 진작에 그러지 그랬어. 나 만삭 때도 내려갔었잖아. 아마 그동안 쌓인 게 많았나 봅니다. 결국 시댁으로 향하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와주는 대현을 보며 시어머니는 말합니다. 우리 대현이는 신신 남편 있네. 이거 뭘 하나? 이마 우리 아들 못지도 않는데 토를 다 넣어. 어머님, 그게 갈구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명절에 내려온 지영에게 특별히 준비했다며 선물을 건네는 시어머니. 마음에 들란가 모르겠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어머니, 너무 예뻐요. 어머님, 이건 먹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영에게 내리는 한 줄기 햇살. 짐 다 싸놨어. 이거 끝내고 빨리 가자. 알았어, 가 있어. 오, 공유갓, 오.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들이닥친 큰 집 식구들로 인해 퇴근길이 요원해지자 지영의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사부인, 쉬게 해주고 싶으면 집에 좀 보내주세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 잠깐 뒤로 넘겨보죠. 요즘 지영이 많이 힘들 거야. 저 때가 몸은 편해져도 마음은 조급해지거든. 너무 착한 내 딸. 스스로를 3인칭으로 부르는 지영이 많이 힘들 거야. 일단 이런 건 아닙니다. 아이리는 콜롬비아 아라비카 100%만 들어간 콜롬비아나. 어머니에게 착한 내 딸이라고 하는 것은 지영의 할머니가 빙의한 상황인데 정확히는 빙의도 아닙니다. 처음에 사부인을 외치던 지영의 어머니는 이렇게 잘 살아계시니까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 다중인격이라기엔 정확히 주변 사람들의 모습만 끌어오고 빙의라기엔 산 사람과도 접신하기 때문에 딱 집어 현실에 어떤 것을 따왔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산후 우울증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건 원인이지 이 증세를 설명하는 병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원작이 워낙 근본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굳이 풀어서 설명하자면 남에게 할 말 못하고 담고 사는 지영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 한 번씩 속에 담아둔 말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주고 있는 셈이죠. 워낙 대강대강인 설정이라 병 자체보단 이 장치를 통해서 표현하려는 감성 그 부분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서 그렇다.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그렇게 아픈 지영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하는 가족. 안타깝게도 산후우울증인 지영은 일침을 놓을 때의 기억이 없습니다. 황망함을 추스린 끝에 친정에 도착한 지영은 지친 몸을 누이고 어린 시절의 꿈을 꿉니다. 자, 어린 지영과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언니. 둘이서 가고 싶은 나라를 고르는 놀이를 합니다. 지영은 하나 붙이고 끝나고 언니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세 곳을 붙이죠. 왜? 거긴 한국 사람들이 없잖아. 그게 뭔 소리야? 몰라도 돼? 에미야! 라리 짜다!
독재 정권에선 정부가 선동하지만 민주 정권에서는 예술인이 합니다. 제가 이 영화가 걸캅스보단 낫지만 여전히 형편없는 혐오 조장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영화는 리얼 버라이어티가 아닙니다. 대사는 아역 배우가 치지만 이건 각본가가 쓰고 감독이 오케이해서 관객에게 전달하려는 주장이에요. 이 장면은 아이도 한국에서 살기를 꺼릴 만큼 한국의 여성 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최소한 이 언니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개인적 경험이나 보편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냥 아이끼리 순수하게 노는 장면에 지나치게 예민한 거 아니냐고요? 스웨덴은 성평등으론 늘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죠. 덴마크는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 1위, 핀란드는 1906년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 꼬마는 아들이 최고라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는 할머니 얼굴도 안 보는데 아들이 그렇게 좋아요? 야!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법은 최소한의 선이고 법 안에서도 인권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남성이라서 겪는 차별이 존재하듯 여성이라서 겪는 차별도 분명 존재하겠죠. 단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대로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이의 시선으로 본 순수함인 양 애들 가지고 장난질 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최과거 회상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난 지영의 매서운 코너링이 이어집니다. 이거 만년필 그거 어디서 찾았어? 책상 밑에서. 잠결에도 지영이 책상 밑까지 기어들어가 찾아온 만년필은 아버지가 영국으로 출장 가서 딸들에겐 공책을 주고 아들한테만 준 선물입니다. 이 만년필은 남동생에겐 책상 밑에 있는 것도 찾지 못할 정도로 하찮은 물건이지만 고작 공책이나 받았던 지영에겐 10년 넘게 조를 정도로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영 가족. 빙의쇼를 기억하지 못하는 지영은 왜 어머니가 반찬을 안 싸주셨냐며 의아해하고 대현은 애써 상황을 넘기며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보인다고 정신과 의사에 연락처를 건넵니다. 그리고 이번엔 직장 생활을 회상하는 지영. 기획팀 발표 났더라. 봤어? 안타깝게도 기획팀에 뽑히지 못했네요. 지영을 위로하는 팀원과 멋쩍게 웃으며 별로 가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는 남직원. 이 구도 참 익숙하죠? 이 불편한 분위기가 어찌어찌 수습되고 회의 시간이 되자 참 끝도 없죠? 바로 성차별적 발언을 늘어놓는 남자 상사가 등장합니다. 성공하면 뭐 할 거야? 자식 농사 망치면 다 끝장나는 거지. 걱정된다. 그에게 여성 팀장이 뼈있는 농담을 건네자 지금껏 남자 상사의 말에는 그저 웃기만 하던 남직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팀장님,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네, 젠더 이슈를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성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가 프레임 단위로 성대립을 유도하고 있어요. 물론 영화의 톤이야 담담하죠. 이런 장면은 안 나옵니다. 누가 누굴 강간한다는 거야? 그거 그냥 지들끼리 좋아서 찍은 거 아니야? 아니라고 몇 번 말해요 진짜. 문제는 톤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조곤조곤 욕을 하면 그 욕이 칭찬이 되나요? 영화 시작한 지 30분 됐는데 시작부터 나도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꿀 빨고 싶다던 남자부터 할머니를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아들만 이뻐하는 지영의 아버지와 그 사랑을 당연한 듯 누리는 남동생, 기획팀에 가고 싶지도 않았다며 툴툴대는 동료와 여자는 집에서 밥이나 하라는 상사, 똑같은 상사인데 여성 팀장의 발언에만 반발하는 남자 직원들. 남은 1시간 30분간 대부분의 남성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유일한 예외가 공유가 연기한 정대현인데 이따 찬찬히 살펴보겠지만 이 친구조차 선의를 가장한 대형 지뢰입니다. 각본의 연출도 그렇고 감독, 배우 인터뷰도 대현을 이상적인 인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사고 회로를 거쳐야 이런 영화가 논란이 되는 걸 생각 없는 악플로 치부할 수 있는 거죠? 자, 영화가 답답하니 리뷰 보는 분들도 답답하실 겁니다. 이야기에 악역이 필요한 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물론 갈등을 만들기 위해선 악역은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 영화는 본래의 의도대로라면 여성들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 우리는 이 아픔을 조명하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할 영화입니다. 사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제고 그래서 더 노골적으로 82년생 중 가장 흔하다는 김지영으로 제목을 정했죠. 감독, 배우 인터뷰도 사회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시키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 사회에 대해 가해자가 본인이 가해자인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혼자 만년필을 받고도 시큰둥한 동생이나 기획팀에 가기 싫었다며 투정하는 남자 동료 등의 반응이 묘하게 긴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포스터의 문구,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당신과 나의 이야기. 이 문구의 모두는 여성이고 아무도는 남성입니다. 기득권은 그게 기득권인지도 모르고 호사를 누리지만 그것조차 누리지 못하는 우리는 불행하다. 상당히 과격한 주장인데 근거는 놀랄 만큼 부실합니다. 30분간 봐온 장면만 해도 유치하리만큼 1차원적이죠. 뒤의 전개는 앞으로 다를까요? 전혀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사례를 나열할 뿐 제대로 된 서사 구조를 가진 작품이 아니에요. 이건 감독이 대단한 작품이고 모자란 내가 영상화하며 누를 끼치진 않을까. 최대한 같은 결을 유지하고 싶었다고 말한 원작이 워낙 격리소각해야 할 쓰레기라 생기는 문제입니다. 원래 리뷰에서 원작 얘기 잘 안 하는데 원작과 이런 면이 비슷해야 한다는 대조가 아니라 소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그 소설을 추앙하며 인터뷰마다 강조한 감독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 중인지 잠깐 살펴보고 가시죠. 소설의 텍스트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보겠습니다. 그 선배들 거의 남자잖아? 너 여자 선배 몇 명이나 본 것 같아? 김지영 씨는 번쩍하고 눈 하나가 더 떠지는 기분이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다. 4학년이 되면서 웬만한 취업 설명회나 선배와의 만남 자리는 빠지지 않았는데 적어도 김지영 씨가 갔던 행사장에 여자 선배는 없었다. 김지영 씨가 졸업하던 2005년 한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 100여 개의 기업을 조사한 결과 여성 채용 비율은 29.6%였다. 겨우 그 수치를 두고도 여풍이 거세다고들 했다. 같은 해 50개 대기업 인사 담당자 설문조사에서는 비슷한 조건이라면 남성 지원자를 선호한다는 대답이 44%였고 여성을 선호한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첫째로 수필도 아니고 소설에서 다분히 편향적인 경험을 적어도 김지영 씨가 경험한 것은 그랬다 라는 얄팍한 방패를 쳐둔 뒤에 자료를 인용해 그 경험을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인 듯 설명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에 반박하기 위해선 다른 자료를 인용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작가 본인이 각주로 달아놓은 자료의 앞뒤에 무슨 말이 쓰여 있는지만 보아도 한숨이 나올 수준이죠. 신입사원 25명 가운데 여성이 15명, 창립 이래 공채에서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은 처음이었다. 한진해운도 올해 대졸 신입사원 25명 가운데 15명이 여성이었다. 통계청의 10월 고용 동향만 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취업자가 28만 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19만 명이 여성이었다. 11일 대학생 인터넷 신문 투유가 50개 대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슷한 조건이라면 남성 지원자를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4%를 차지한 반면 여성을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다는 응답은 56%였다. 두 번째 인용에선 출처를 생략하며 첫 번째와 같은 기간인 듯 넘어갔지만 대학생의 설문조사였고 그마저도 두 기사 모두 앞뒤에 텍스트를 더해보면 소설이 인용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와, 어떻게 앞뒤로 있는 내용 쏙 빼고 중간에 요거 딱 하나 건져왔지? 이분 뷔페 가면 골라 드시긴 잘하겠네요. 직접 인용한 기사만 해도 이미 무논리가 드러났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양의 탈을 쓴 늑대짓이고 영화도 색안경을 씌우기 위해 끝도 없이 밀어붙이니 저도 좀 치사하게 가겠습니다. 조사를 대학생이 했다고 해도 여성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건 문제 아닌가요? 영화에서도 이런 뉘앙스를 반영해 영호 엄마가 서울대 공대 출신이잖아요. 나는 우리 보람이 책 읽어주려고 연기 전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성들이 대학을 잘 나오고도 애들 공부나 가르치고 있으니 이럴 거면 대학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의지가 있지만 일을 못하는 듯 묘사합니다. 지금 계속 묘사하고 있는 게 직장 내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얘기할 많은 주제가 있겠지만 영화가 묘사하고 있는 고용 선호도나 직장 내 기싸움은 조사나 대조하기 너무 모호한 표본이므로 가장 확실한 주제 하나만 짚어보죠. 어디까지나 영화 리뷰지 제가 뭐 사회 고발을 하자는 건 아니니까요. 만약 성불평등이 사회적인 개편이 필요할 정도라면 남녀 임금 격차,
이것보다 명확히 숫자로 구별되고 시급한 문제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취업 사이트니 대학생 인터넷 신문이니 하는 짜잘한 자료까지 동원해가며 내 입맛에 맞는 근거만 고르는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두가 선망하는 코리안 드림, 서울시의 공식 자료로 이야기해봅시다. 2018년 서울시 투자기관 성평등 임금 공시정보, 서울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공기업 내지 공무원들의 비율과 임금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자료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무료 공개되어 있으니 원하시는 분은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제일 오른쪽 성별 임금 격차를 봅시다. 25%, 22%, 28%, 최대 40%에서 46%까지. 물론 마이너스 31%의 여성가족재단도 보이지만 여기까지 보면 전반적으로 무시하기 어려운 임금 격차가 실존한 것 같습니다. 비중을 봐도 서울에너지공사는 여성 노동자가 16%니 그렇다고 쳐도 46%의 임금 격차가 있는 서울연구원은 여성 노동자가 45%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서울연구원의 직급별 임금 격차입니다. 별표로 표기된 구간은 특정 성별 인원이 4명 이하라 격차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월급을 특정할 수 있어서 서울시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87명이나 근무한다는 이 연구원에서 공개 가능한 직급은 연구위원과 연구원 단 둘. 그마저도 46.42라는 퍼센트가 무색하게도 0.94와 2.79입니다. 직종별로 보면 뭔가 격차가 존재하는 건 보이지만 재직기간별로 보면 왜 46%나 되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죠. 좀 더 수치가 많이 공개된 표본을 봅시다. 서울산업진흥원 여성 노동자 39%, 임금 격차 37%. 그런데 자세히 보면 1, 2, 3급의 여성이 적고 일단 비공개. 그 밑에 직급은 유의미한 차별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나마 시설 서비스직에 15%의 차이가 있지만 이 이유는 몰아서 살펴보죠. 15,000명의 서울교통공사 전체 임금 격차 25%, 공개 내역상으론 10% 내외. 2,400명의 서울시설공단 전체 임금 격차 22%, 공개 내역으론 역시 10% 내외. 992명 중 여성 노동자가 75%인 서울의료원마저 임금 격차가 13%지만 공개 내역으론 5% 전후. 답은 간단합니다. 통계에서 제일 흔한 평균의 오류. 1급 공무원도 1명, 9급 공무원도 1명.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성별로만 나누니 위에서 평균을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여자가 더 벌었던 86명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역시 전체 임금 격차는 마이너스 31%지만 2, 3, 4, 5, 6급 모두 비공개, 공개된 정보는 오히려 11%로 남성이 더 많습니다. 2번 보고서입니다. 임금 격차 주요 사유. 서울교통공사 근속기간이 남성이 여성보다 56개월 많음. 교대 근무 남성은 75%, 여성은 26%로 남성이 3배 많음. 서울시설공단 전체 직원 중 여성 비중 낮고 남성의 근속기간이 길며 야간수당, 위험수당 등이 발생하는 업무 직종에 여성 비율이 매우 낮음. 서울연구원 여성 63%가 지원부서 하위직. 박사급 연구직 여성 비율 20%, 석사급 연구직 여성 비율 60%로 박사급의 남성이 많음. 서울에너지공사 여성 평균 재직기간 약 6년과 남성 평균 재직기간 약 16년의 차이가 큼. 교대 근무직은 56명으로 동일 직급 대비 약 33%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나 여성은 희망자가 없음. 아까 상관없는 비율이 56%, 굳이 고르라면 남성을 선호하는 비율이 44%, 여성을 선호한다는 답변은 한 명도 없다고 했죠. 당연히 개인차는 존재하겠지만 이렇듯 집단으로 굳이 구분한다면 평균적으로 더 오랜 기간 일하고 일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3분 전까진 여성 차별의 증거 같았던 임금 격차가 조금만 세부적으로 따져봐도 오히려 남성이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버렸죠. 물론 여성분들은 육아 때문에 교대 근무가 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 사정이고 회사는 일한 시간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일을 더한 사람과 덜한 사람이 같은 급여를 받아간다면 그거야말로 차별이죠. 평등하게 일한 만큼 더 받아가는 것뿐입니다. 상위직의 남성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요. 남성의 근속 연수가 길고 업무량도 더 많으니 상위 직종에 오를 확률도 더 높고, 무엇보다 상위직에 분포해 있을 고령자의 취업 시기엔 직장 생활은 남성 위주였던 게 사실이니까요. 있던 사실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육아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진 아이를 낳는 여성이 그 역할을 맡아왔을 뿐이고 지금은 그 전통상이 합리적인지 의문을 표하는 시대인 거죠. 극단적인 예지만 장윤정, 도경환 커플을 보면 누가 돈을 벌어야 하는지는 자명합니다. 물론 도경환 씨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나운서지만 아내분이 너무 넘사벽이죠. 우리 사회가 장윤정 씨에게 집에서 밥이나 하고 도경환 씨가 대신 나와서 노래하라는 분위기던가요? 그런 소리 하면 꼰대 취급에 틀리 압수당할 사회죠. 사회 전반으로 확장해보면 더 많은 사항들이 고려돼야 하겠지만 최소한 서울시의 보고서론 82년생 세대에서 임금 격차는 평균값의 오류로 탄생한 허상에 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태까지 한 사람이 없는 건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편견이 아니라 팩트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죠. 서울시 자료 하나만 봐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전부 다 퉁쳐서 설명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이유가 단순히 여자라서? 정말 그렇다면 왜 소설은 불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감췄을까요? 정말 그렇다면 왜 영화는 제대로 된 인과를 보여주지 않고 1차원적인 선입견 만들기에 열중할까요? 선민의식에 찌든 선무당이 칼춤을 추며 깨우친 내가 말하는 이게 옳으니까 넌 그냥 따라 라고 말하는 작금의 상황이 우리 사회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 거라고요? 이 작가는 인권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불행한 이유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돌리려는 지독기도 게으른 나르시스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에 동조해서 자극성만 줄였지 같은 결을 유지하고 있는 이 영화도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이 겪는 차별이 직업 문제만이 아니라고요? 물론입니다. 영화가 조장하는 편견도 직업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이제 하나 끝냈으니 영화를 따라가며 다른 이야기도 살펴보죠. 3부에서요. 업로드 텀이 한 달은 너무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필요한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네요. 워낙 민감한 소재라 평소처럼 농담도 못하고 대본에 들어가는 고민도 몇 배는 깊습니다. 솔직히 영화 리뷰하는데 서울시 자료까지 끌어와서 설명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우스꽝스럽잖아요. 고작 영화 따위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정색까지 해가며 말이죠. 인싸였으면 여성을 위로하는 이 뉘앙스를 볼 텐데 하나하나 짚어가며 아싸짓하는 게 불편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화 한 편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진 않아도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켜켜이 쌓여 언젠가는 편견이 됩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죠. 헌법엔 최소한의 복지를 넘어 표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거 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다. 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도 직장을 다니고 싶다면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영화에 담고 싶다면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 사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한다면 그건 권리를 오독한 겁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입니다. 애엄마가 직장을 다닐 권리의 옆자리엔 남자란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욕먹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물론 영화 끝까지 이직거리지만 지금 살펴본 초반 30분만 해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겁니다. 너넨 특권을 누리면서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가해자가 없는데 피해자는 있어요. 그런데 유죄 선고를 피해자가 직접 합니다. 제시하는 근거는 피해자의 눈물뿐이죠. 이게 얼마나 악용되기 쉬운지 생각해보면 저는 차별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차별적인 시선으로 푸는 이런 모순적인 영화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어 넘길 수 없습니다. 3부는 82년생 김지영의 중후반부 전개를 살펴보고 김지영과 똑같은 소재를 다루면서 공감을 못하는 니들에게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공감을 할 수 있는 설득력을 준비한 영화 툴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한 해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과분한 사랑이 시간 낭비였다고 느껴지는 일 없도록 빠르지 않아도 바르게 가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튜나였습니다.